안녕하세요. 상속과 증여, 세금 상식을 쉽게 알려드릴 윤나겸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증여세에 대한 방법을 같이 공부해 볼 건데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증여세를 줄이면서 자녀에게 이전할 수 있을까요? 같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증여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어느 정도 금액까지 세금을 내지 않고 줄 수 있을까요? 만약에 배우자라면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6억 원까지는 세금 없이도 증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나의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10년에 2천만 원, 그리고 만약에 나의 자녀가 성인이라면 5천만 원까지는 세금 없이 증여를 할 수가 있게 되고요. 만약에 직계 존속, 부모님이라면 5천만 원, 그리고 그 밖에 친족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인데요. 이 친족의 범위에 들어가는 사람은 며느리나 사위 같은 사람이 해당이 되게 됩니다. 사실 이 금액이 증여재산 공제는 1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줄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미리 주면 줄수록 더 많은 재산을 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이 자녀가 태어났을 때 2천만 원을 준다면 10살이 되면 2천만 원을 더 줄 수 있는 범위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10년에 한 번씩 2천만 원까지 줄 수가 있어요. 성인이 되면 그때 5천만 원을 줄 수 있고요. 나의 입장에서 봤을 때 내 위에 있는 직계 존속이 나에게 준다면 저는 얼마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직계 비속은 5천만 원까지예요 라고 표현을 한다면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아버지로부터 5천만 원 받고 어머니로부터 5천만 원 받고 할아버지한테 5천 받고 할머니한테 5천 받고 외할아버지한테도 5천 받고 외할머니한테도 5천 받고 그러면 총 3억 원에 대해서 받을 수가 있죠. 그럼 나는 3억 원까지 증여재산 공제가 가능할까요? 너무 안타깝게 저기 있는 5천만 원은 이 6분을 다 합쳐서예요. 직계비속인 아이 입장에서 본다면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0년 동안 단 한 번 5천만 원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증여재산 공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사실상 저기에 적어놓은 금액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 증여자별, 수중자별 과세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이게 또 말이 안 되는 구조일 수 있는 거죠. 왜냐면 나의 입장에서는 아빠가 준 거와 엄마가 준 게 준 사람이 다르고 할아버지가 준 거와 할머니가 준 게 다른데 왜 비과세는 저거밖에 안 될까요? 그 사례를 잠깐 정리해 볼게요. 동일인으로 보는 부분에 있어서는 부부를 동일인으로 봐요. 그러니까 나의 입장에서는 아빠와 엄마가 같은 사람인 거죠. 증여자별, 수중자별 하면 당연히 아빠한테 받은 세금, 엄마한테 받은 재산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 달라야 할 것 같지만은 법으로 정해져 있기는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을 합산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아빠한테 1,500만 원을 받고 엄마한테 1,0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최근에 아빠한테 3천만 원을 받는다면 사실 실제는 아빠한테는 4,500만 원을 받는 거고 엄마한테는 1,000만 원을 받는 거죠. 그런데 세법에서는 두 분을 동일인으로 보기 때문에 5,500만 원을 받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또 돈을 3천만 원을 받았다면 그때는 8,500만 원까지 받는 게 되겠죠. 그러면 세금은 어느 시점에 내야 될까요? 실질적으로 비과세가 되는 시점, 내가 미성년자라면 2천만 원까지, 만약에 성인이 되었으면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고요. 그걸 넘어서는 금액에 대해서는 그때그때마다 세율에 맞게끔 증여세를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아빠, 엄마로부터 받는 게 아니라 부모님과 조부모님으로부터 같이 받으면 증여세는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로부터 1,500만 원을 받고요. 조부모님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럼 나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2,500만 원을 받은 건데 또 아버지한테 3,000만 원을 받게 되면 사실상 누적되어 있는 금액은 5,500만 원이지만 아버지한테 받은 금액은 4,500만 원이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을 하셔야 되고요. 또 추가적으로 아버지한테 3천만 원을 받으셨다면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만 합산이 되게 되고 조부모로부터 받은 거는 별도로 가게 되는 거죠. 여기서 하나 절세 팁으로 알려드릴게요. 5천만 원에 해당하는 비과세 한도를 다 쓴 상황이라면 아버지한테 만약에 1억 원을 받게 되면 그 1억 원에 대해서는 10% 세금을 내게 되겠죠. 할아버지한테 1억 원을 받게 되면 그 1억 원에 대해서도 10% 세금을 내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제가 이거를
아버지한테 2억 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1억까지는 10%지만 1억 원이 넘어서는 나머지 1억 원에 대해서는 20%를 내게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2억 원을 받으면 이만큼 세금을 내야 되는데 아버지로부터 받고 할아버지로부터 받은 거에서 세금을 내는 건 더 적게 내는 거죠. 물론 할증과세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세율까지 고려를 한다면 나눠서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러면 한 번에 한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라 이걸 분할해서 나눠서 증여한다면 세금이 얼마나 절감이 될까요? 5억 원을 아들한테 준다고 가정을 했을 때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는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4억 5천만 원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게 됩니다. 1억 원까지는 10%의 세율을 적용을 하지만 5억 원까지는 20%의 세율을 적용을 하기 때문에 예상되는 증여세는 약 8천만 원 가량에 해당하고요. 만약에 아들에게만 주지 않고 아들하고 며느리에게 공동으로 주게 된다면 며느리한테 주는 금액은 이 2억 5천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아들한테 주는 것처럼 5천만 원이 아니에요. 법에서는 아들, 며느리, 사위, 딸 다 나의 자녀라고 얘기하지만 민법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아요. 며느리는 1천만 원만 주게 되는 거죠. 아들은 2억 5천만 원에 대해서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을 받고 과세표준 2억 원에 대해서 1억 원까지는 10%, 1억 원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20%의 세율을 적용하게 되고요. 며느리 같은 경우에는 2억 5천만 원을 받았지만 증여재산 공제 1천만 원을 제외한 2억 4천만 원에 대해서 세율을 적용을 하게 되는데요. 1억 원까지는 10%, 1억 4천만 원에 대해서는 20% 세율을 적용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증여세는 6,800만 원입니다. 만약에 아들하고 며느리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손자까지 같이 주게 되면 어떨까요? 아들한테 60%에 해당하는 3억 원을 주고 며느리한테는 30%, 손자한테는 10%만 준다고 가정을 할게요. 이렇게 가정했던 이유는 손자한테 주는 5천만 원이 비과세 한도이기 때문입니다. 며느리 같은 경우에는 1억 5천만 원을 받았기 때문에 1천만 원을 공제한 1억 4천만 원에 대해서 20% 세율을 적용을 하게 되죠. 손자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을 증여를 받는 건데 성인이라면 5천만 원까지는 증여재산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사실상 과세표준에 적히는 금액은 0원이 되겠죠. 그래서 증여세로 부담하는 금액은 전혀 없게 되기 때문에 전체를 합산을 한다면 5,800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나눠서 주게 되면 온전히 한 명에게 줬을 때는 8천만 원을 내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3명에게 준다면 5,800만 원으로 세금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증여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무조건 증여세를 내야 할까요? 비과세가 어떤 게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세법에서는 사회 통념상 인정된다는 표현을 자주 쓰고 있어요. 혹시나 맞벌이 부부는 상관이 없겠지만 외벌이인 경우에 남편이 일을 하고 그 돈으로 생활비를 쓴다면 그렇게 썼던 금액도 모두 다 증여로 볼 수는 없어요. 이거는 실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받는 금액이기 때문이고요. 자녀가 혹시나 유학을 간다거나 했을 때 교육비를 주는 부분도 당연히 비과세로 볼 수는 없어요. 그리고 결혼 축의금이나 부의금, 학자금, 장학금에 대해서도 그렇게 증여세를 계산을 하는 것은 조금 더 불합리해 보이겠죠. 그런데 사회 통념상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배우자에게 생활비로 줬어요, 급여를. 그리고 그거를 생활비로 다 쓰시는 분도 있고 그거를 받아서 적금을 들거나 또 아니면 재테크를 하셔가지고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신 분들도 있으시겠죠. 그럼 어디까지가 증여인지가 참 애매하게 돼요. 세법에서는 그렇게 생활비로 본 것까지 전혀 증여세를 매기지 않지만 그거를 활용을 해서 뭔가를 축적을 했거나 얻거나 샀다면 그때는 증여로 의심을 해서 증여세를 매기는 관행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니 생활비로 다 쓴 거는 괜찮고 알뜰살뜰하게 모아서 다른 부동산을 산 거는 증여세를 매기는 게 불합리해 보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증여로 매기는 부분은 가치가 오른 부동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순수하게 적금을 들었던 그 부분만을 말하고 있어요. 그걸 투자해서 주식을 하시든 부동산을 해서 더 많은 재산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적극적으로 하시면 되고요. 자녀에게 유학비를 주는 경우 같은 경우도 사회 통념이라는 게 참 애매해요. 세법에서는
사회통념이 1,000만 원인지 1억인지를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자녀에게 교육비를 주는 것 자체는 크게 문제 삼지 않지만 자녀가 해외에 가서 되게 호화롭게 생활을 해서 생활비를 많이 지급한 경우에 대해서는 이것도 증여로 추정을 할 수는 있지만 사실상 이거를 잡아내기가 쉽지는 않기 때문에 사회통념이라는 말이 애매하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결혼 축의금이나 부의금 같은 경우는 더 애매한 거 있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결혼을 하게 되면 사실상 본인의 친구들이 초대를 받아서 축하를 해주는 것도 있지만 사실상 부모님들의 손님들도 꽤 많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축의금을 주는 거를 증여로 봐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의견도 굉장히 분분합니다. 결혼 축의금이 1,000만 원이 들어온 거를 자녀가 갖고 간다? 요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축의금이 몇 억이 들어왔고 그 몇 억을 가지고 자녀가 집을 사는데 보탰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 추정을 의심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결혼을 하러 가서 축의금을 받고 그걸 자녀에게 비상금으로 준비를 했고 주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합법적으로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부과되는 세금은 당연히 내야겠지만 잘 모르고 세금의 함정에 빠지는 그런 일은 없어야 하지 않을까요? 증여세를 줄이는 다양한 방법을 알아보고 노후 대비를 위해서 잘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